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리면서 고속도로는 벌써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 직전 붐비는 시간을 피해 고향을 찾는 승객들로 공항도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000명을 넘어서며 설 연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부터 광주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선별진료소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를 선택할 수 있고 다음 달 3일부터 전국의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는 새 방역 체계가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31일 대선 후보 양자 토론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3일 사자 토론을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국민의힘이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설 연휴 직후 안철수 심상정 후보를 포함한 사자 TV 토론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병대를 찾아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고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켜 준4군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액을 국비도 지원하는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를 설립하고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지대지 전술 유도탄과 지난 25일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동시에 공개하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수공장을 시찰하며 무력 증강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서울과 화성 구간에 지하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등 37건의 고속도로 신설 확장 사업 계획을 내놨습니다. 총 사업비가 55조 원에 달하는데 대선을 앞둔 민심잡기용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일부터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시작되죠. 이미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가장 붐볐을 두 곳 고속도로와 공항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 요금소 가보겠습니다. 이시열 기자. 네, 서울 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귀성 행렬의 퇴근 차량까지 겹치면서 현재 고속도로 곳곳에선 정체 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에서 차량 497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6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쇄회로 화면으로 주요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기흥 동탄 부근입니다. 하행선과 상행선 모두 차들이 몰리면서 서행 중입니다. 다음은 서해안선 매송 부근입니다. 이곳 역시 상행선 차들이 몰려 차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거여고가교 부근에도 차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퇴계원 방향으로 차량 흐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기준 서울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 5시간, 광주 3시간 50분, 강릉까지는 2시간 4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오늘 밤 10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은 내일 토요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인 화요일 오후에 최대 정체가 예상된다고 도로공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이번에도 휴게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됐습니다. 특히 정부는 설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서 다음 달 20일까지 선별검사소를 운영할 방침인데요. 안성휴게소 서울 방향, 용인휴게소 인천 방향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휴게소에서는 고향 방문을 앞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귀성객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휴게소 오는 도중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마침 사실 이 휴게소에 간이검사소가 있어가지고 편리하게 지금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설 연휴 기간 총 2,877만 명,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설날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동 인원이 증가한 만큼 코로나19 확산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가족, 친지를 만날 때도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철도와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분도 많죠. KTX는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창가 자리만 예약을 받아 차편 구하기가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닷새라는 다소 긴 연휴 덕에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이 많아 항공편도 매진 상태고요. 이번엔 김포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사람들이 아직도 많네요. 네, 김포공항은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시민들로 낮부터 북적였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탑승장 입구엔 3겹, 4겹에 달하는 긴 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족들과 고향을 찾으려는 승객들과 또 여행을 가기 위해 캐리어를 들고 있는 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엔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KTX 창가 자리만 예약이 되면서 비행기를 타고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5일간의 긴 연휴를 맞아 국내 여행을 떠나는 인파도 많은데요. 설 명절을 맞아 항공기 운항 편수는 일평균 170편 가까이 늘어났지만 오늘과 내일 제주도로 가는 항공편은 대부분 매진돼 취소표만 일부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외도 한번 가고 싶었는데 연휴 맞이해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 겸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전수칙 같은 거를 준수해서 최대한 코로나에 접촉하지 않게. 김포공항은 설 연휴 기간 터미널 주차장에 선별 진료소를 운영해 증상이 있는 경우 미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국내 공항 이용객은 127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1.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역에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인파는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KTX는 방역 지침에 따라 창측 좌석만 공급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운행하는 데다 긴 연휴에 분산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번 닷새간의 설 연휴 최대 6명밖에 모이질 못하기에 고향 방문보다는 가족끼리 여행 계획을 세운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강원 동해안 리조트에는 비인방이 없을 정도죠.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해변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닷새간 이어지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강원 동해안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릉으로 오는 열차는 KTX뿐 아니라 무궁화호까지 모두 매진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강원 지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지난 설보다 8% 증가한 37만 대가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동해안 숙박시설 대부분도 31일까지 예약이 차는 등 연휴 기간 내내 빈방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토요일, 30일 일요일, 31일 월요일까지는 예약이 다 됐고요. 2월 1일은 한 70% 좀 안 되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설 연휴 기간 방역도 한층 강화됩니다. 각 지자체는 24시간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섭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14,515명에서 1,500여 명 늘어난 16,096명으로 3일 연속 10,000명을 넘기며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5일간의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고향 방문 등 이동과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방역당국은 부득이하게 이동할 경우 출발 전과 일상생활 복귀 전에는 반드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내일부터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바뀝니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위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한 신속 항원 검사가 추가됩니다. 쉽게 말해서 선별진료소, 검사소에서도 이젠 자가검사 키트가 사용되는 건데 사실 이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의구심도 많죠. 지역과 나이, 검사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검사, 조동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내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한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과 동일하게 PCR 검사를 받고 다음 날 검사 결과를 통보받거나 자가검사 키트를 통해 확진 여부를 20-30분 내에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 원한다면 방역 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소에 사람이 너무 많거나 혼잡할 경우 받은 키트를 집으로 가져가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키트를 챙겨가는 것 또한 안 됩니다. 광주나 전남, 평택, 안성 지역에서의 검사 방법은 어떨까요? 이곳은 이미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된 곳입니다. 증상이 있더라도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무조건 신속 항원 검사를 받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어떻게 바뀔까요?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천여 개의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검사에 동참하고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도 광주나 전남의 경우처럼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또 설 연휴가 끝난 뒤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전국 천여 개 동네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먹는 치료제까지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염 초기에, 그러니까 닷새 안에 치료제를 먹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많았거든요. 60세 이상 또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확진자는 병의원에서 24시간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입니다. 방호복으로 무장한 코로나 전담 의료진이 보입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코로나가 의심될 경우 전국의 431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PCR 검사가 불가능하다면 검사 전문 기관에 의뢰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견서를 발급해 줍니다. 최종 양성이 확인되면 병원에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참여 병의원을 천여 곳까지 점차 늘릴 방침입니다. 또 확진자들에 대한 재택치료와 관리도 동네 병의원이 맡도록 했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그 완스톱으로 해서요. 처음에 그 진찰부터 검사, 또 처방, 재택치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까지 재택치료자는 5만 명을 넘었는데 당국은 이달 말까지 최대 11만 명까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집중관리군은 24시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동네 의원들은 위험도가 낮은 일반 관리군 확진자를 주로 확진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설 연휴.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과 선별진료소 정보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와 구급상황관리센터 119, 시도콜센터 12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4일 0시 해외 입국자부터는 격리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벌성 사나운 토론 방식 공방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음 주 월요일에 먼저 양자 토론을 하고 그 주 목요일에 사자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양당이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했다. 양자 토론 자체가 담합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TV토론협상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1대1 토론을 하자며 양자 토론의 개최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월 31일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 양자 토론을 수용하십시오. 양자 토론이 꽃입니다, 여러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다자 토론을 준비하던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의 선 양자 토론 주장에 반발했지만 기어코 설밥상에서 제 이름이 안철수가 나오는 것을 빼겠다 그 의도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무서운 건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사자 토론은 다음 달 3일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1일 양자 토론 참여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니 윤석열 후보도 더 이상 조건을 달지 말고 사자 토론에 참여하고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국민의당은 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시한 담합 행위이고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맹공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토론판을 흔들어서 국민 혼란과 불신을 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자 토론을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법원 판결과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기 위한 유튜브 중계 등의 형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설 연휴를 앞두고 해병대를 방문해 병장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부동산에 이어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해병대 이사단을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장병들을 격려하며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하필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와 같은 아주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후보는 남성 청년들의 헌신이 재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재 70만 원 수준인 병장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일부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올려서 어쨌든 임기 안에는 200만 원쯤 될 거다. 또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켜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등 맞춤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오후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오미크론의 빠른 감염 속도와 낮은 치명률을 고려한 방역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의료진이 손실 걱정 없이 치료해야 한다며 당선 이후 50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50조 원 이상의 지원, 보상 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고, 추경의 방식으로 해보되 여의치 않을 경우는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어제 광주에서 한 호남 차별 발언이 지역주의를 부추긴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지적에는 영남이 혜택 본 게 사실이라며 이 대표가 분열을 이용한 극우 포퓰리즘적 경향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내 디지털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며 100만 IT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내 디지털 경제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IT 산업 종사자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 설립을 약속하며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내걸었습니다. 초중등 교육과정 내 보편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소프트웨어, 데이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디지털 관련 학과의 정원과 국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또 AI와 관련된 세계적인 인프라를 조성하고 광주광역시를 AI 산업 경쟁력을 갖춘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벤처 정보통신기술 혁신전략 토론회에 참석해서는 혁신 벤처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서울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 참석해 섣부른 종전선언에 반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비핵화에 실제로 행동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먼저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안 후보는 또 한미 간 핵 공유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전술핵을 갖고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며 전술핵보다는 미국의 핵우산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정치권은 설을 앞두고도 휴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큰아들의 휴가 수술 내용을 공개하면서 군 상황 시 그 생활 때 특히 이번 의혹을 퍼부는 국민의힘에 되치기를 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 8명이 성남시 소송을 맡아 50억 원대 수임료를 받았다. 이 또한 특검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자기 변호를 저렴하게 하는 대신 시에서 돈을 받게 했다. 이거죠. 한보람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큰아들 동호 씨 복무 기록이 담긴 인사자력표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입니다. 2014년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청원 휴가를 갖고 휴가 중인 7월 24일 수술받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민주당은 동호 씨의 군 복무 중 특혜 입원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마구잡이로 가짜 뉴스를 살포하고 확산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뿌리를 좀 뽑아야 되지 않느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운동권은 한때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며 희생했는데 국민의힘 검찰 출신 의원들은 무슨 희생을 했냐며 윤 후보를 겨눴습니다. 윤석열 후보님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군대도 안 갔다 오셨고 검찰로 갑으로 사시다가 대통령 후보가 되신 분입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특검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후보 측근 변호사 8명이 성남시 소송 185건을 맡아 50억 원대 수임료를 챙겼다며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까도 의혹뿐인 대선 후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8명 중 2명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 후보가 개인 변호를 저렴하게 하려고 배임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사직한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 대구 중남에는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기 출마하려던 사람도 분명 있겠죠.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주자들이 잇따라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할 방침을 밝혀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모두 5개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대구 중남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 문제로 자리가 빈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입니다.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는 직전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받아서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공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보궐 귀책이 있는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무공천 방침을 밝힌 만큼 이에 발맞춘 조치입니다. 하지만 윤희숙 전 의원 사퇴로 빈 서울 서초갑은 범죄로 인한 공백이 아닌 만큼 공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대구 중남 무공천 입장에도 김재원 최고위원 등 당내 주자들은 잇따라 무소속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빛이 바래는 분위기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오라는 당의 지시로 판단하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무소속으로 나가더라도 여전히 그 지역 주민의 심판을 받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권영세 공관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무소속 출마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고 윤석열 후보는 공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소속 출마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영세 총장과 그 공관위원회 결정을 저는 존중합니다. 민주당은 무소속으로 옷만 갈아입으면 국민이 속아서 찍어준다 생각하느냐며 무소속을 가장한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윤희숙 전 의원 사퇴 역시 귀책 사유라며 서초갑 공천도 철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번 대선은 3월에 치러지는 만큼 설 연휴 민심이 선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강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까지도 혼전세, 그야말로 초접전 상황이거든요. 설을 앞두는 각 캠프의 전략은 무엇일지 선한빛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들은 대부분 양강 후보의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서 26일 실시된 MBS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35%, 윤석열 후보는 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고 안철수 후보는 10%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에서 27일 실시한 조사에선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이 35%로 같았고 안 후보는 15%였습니다. 양강 후보의 선대위에서도 현재 판세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혼전세로 보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 1% 승부입니다. 꾸준하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저는 지금도 달라진 상황은 없다라고 봅니다. 요즘에 ARS 여론조사상으로 우리 당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실상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각 캠프에선 연휴 일정과 설 직후의 전략을 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통점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연휴 기간 일정은 최소화하고 설 민심을 크게 좌우할 TV토론 준비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설 연휴 기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만나는 등 민생 행보에 주력한다는 전략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연휴 기간 광주를 방문해 취약 지역인 호남 민심을 공략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설이 지나고 나서 지지율이 20% 이상은 올라가줘야 단일화 협상력이 생기는 만큼
TV 토론을 통한 지지율 상승을 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MBN 뉴스 서남비치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주진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대선 후보 토론 결국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원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토론도 하고 사자 토론도 둘 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양자 토론을 고집해 관철시켰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다자 토론을 해서는 검증이 어렵다며 양자 토론을 거듭 요구해왔습니다. 사실 속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견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국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여기에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먼저 설 이후에 야권 단일화 요구가 거세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여론조사 지지율이 협상에서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양자 토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와 상대할 사람은 윤석열 후보란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유는요? 네, 사자 토론을 하려면 네. 그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윤석열 후보를 집중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있어 보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대장동 이슈 등 이재명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싶은데 양자 토론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자 토론을 고집해왔는데 반대로 국민의당은 양자 토론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양자 토론은 법원 결정 취지를 무시한 담합행위라며 양자 토론 합의를 철회하라고 강하게 민주당에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이 양자 토론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었잖아요. 이번에는 허경영 후보가 사자 TV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법원에 출석했던 허경영 후보는 자신도 TV 토론에 나가는 것이 맞다며 사자 토론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7%가 두 달 전입니다. 이렇게 국민 여론은 허경영을 TV 토론에서 한번 보자. 이 재판부는 그 당선 가능성 그리고 시민 관심도 등을 참작해서 자율적 판단에 따라 후보자 일부만 초청해 보도할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광주 발언을 놓고 이게 논란이 또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시 예전같이 광주가 민주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는데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상도에만 집중 투자됐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인데 밑에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무책임한 지역 갈등 조장 발언이라며 호남이 다신 민주당의 가스라이팅 발언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비판에 이재명 후보는 편가르기는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통합이 중요한 시대에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남북 갈등을 조장하면서 분열과 증오를 이용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이런 극우 포퓰리즘적 경향을 우리 이준석 대표는 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그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설 연휴가 이제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후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가족들 뭐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설 연휴를 앞두고 그 후보들 본인이나 가족들 모두 곱게 한복을 입고 인사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와 한복을 입고 인사를 하는 사진을 공개했고요. 아우, 곱네요. 김혜경 씨는 유튜브에 떡국을 만드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안 하네요. 반면 윤석열 후보는 홀로 한복을 입고 인사하는 모습만 공개했는데요. 부인 김건희 씨가 프로필도 공개하면서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공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른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네, 다른 후보들은 그 공약 알리기에 열중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본인 심후보 공약과 똑같다고 꼬집는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비슷하던데 언니 거랑. 뭐 그건 아니고 5년 전에 내가 말한 거 그대로 따라했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이거 봐봐. 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홍보하는 노래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치권 아무래도 설 연휴에 가장 바쁜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선 끼어들기 시비가 붙자 옆 차량에 침을 뱉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혐의가 폭행죄인데 몸에 닿지 않아서도 법원이 폭넓게 그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8월 3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운전하며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4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B씨가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급기야 B씨의 차량 창문 사이로 침을 뱉었고 B씨 팔에 침을 묻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침이 팔에 묻었다는 걸 입증할 증거가 B씨의 진술밖에 없다는 점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침이 차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폭행죄 기준으로 반드시 신체 접촉 여부를 따져야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침이 묻지 않았어도 침을 뱉은 행위는 폭행죄가 맞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폭행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체에 대한 유용력의 행사가 있으면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황금 돼지의 해, 황금 소의 해. 매년 그 해를 나타낼 때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올해 2022년은 검은 호랑이 해 이민년인데 이민년은 정확히 언제부터일까요? 양력이나 음력이 아닌 절기력으로 따질 경우에는 2월 4일 오전 6시경부터라고 합니다. 홍조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알아봤습니다. 2022년이 되면서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는 십간의 순서에 따라 검은색인 임과 12지 중 호랑이인 인이 결합됐습니다. 그러면 이민년의 정확한 시작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날짜를 헤아리는 방법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력과 음력, 그리고 절기력입니다. 양력은 1895년 우리나라가 처음 채택했기 때문에 십간 12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달의 변화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음력 1월 1일을 이민년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민년 시작이 음력 1월 1일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십간과 12지는 절기력과 더 관련이 있다는 견해도 많은데요. 십간 12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주 명리학에서는 태양의 기울기로 계절을 나누는 절기로 한 해의 시작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봄을 알리는 입춘 이후를 새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2022년 입춘은 2월 4일 오전 5시 51분. 이 이후가 이민년이 되고 이때 태어난 아기부터 호랑이띠가 되는 겁니다. 사주팔자라는 걸 뽑으려면 절기력으로 뽑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한 해의 시작은 입춘으로 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수천 년을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12달을 계산상으로 해서 맞춰놓은 거예요. 입춘이 지나야만 모든 것이 1월달을 보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는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검은 호랑이 해 이민년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사실 확인 홍지호입니다. 오늘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김도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아니, 첫 번째부터 아주 맛집 이야기입니다. 요즘 웬만한 맛집은 명함도 못 내미는데 어느 정도 맛집이길래 나왔습니까? 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한 남성이 무릎 높이까지 쌓인 폭설 위를 걸어 한 식당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식당 문이 닫힌 걸 보고 망연자실하듯 주저앉는데요. 무려 55cm의 폭설을 뚫고 온 식당이다 보니 실망이 큰 모습입니다. 그렇겠네요. 잠시 앉아있던 그는 이내 일어나 눈을 털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뒤늦게 CCTV 영상을 확인한 식당 주인은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면서 해당 손님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메뉴를 먹으러 갔을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줘도 저 영상이 엄청난 홍보가 될 테니까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손해도 아닐 듯 싶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군인 정신으로 뭘 했습니까? 네,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1톤 트럭이 위태롭게 운전을 이어갑니다. 중앙선도 넘나들고 나무를 스치듯이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네. 뒤따라가던 운전자가 다급하게 신고를 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좀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87 우리할 때 우회. 네, 차주는 끝까지 트럭을 쫓아갔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를 잡았습니다. 트럭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밤 늦은 시간에 물론 저런 의무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무섭기도 하고 불안했을 텐데 끝까지 어떻게 따라갔네요. 네, 키워드처럼 신고한 사람은 퇴근 후 관사로 복귀 중이던 군인이었습니다. 해병대 2사단에 근무하는 모 하사라고 하는데요. MBN과의 통화에서 군인 신분이라 괜히 내려서 제지하면 시비가 붙을 수도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을 지켜봤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고 정신이 투철한 진짜 군인 정신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0초간 반정부 영상,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네, 이란 이야기입니다. 네, 이란에서 일어난 일인데 영상을 보시면 한 인물의 얼굴 위로 붉은색 X자가 그려진 사진이 나옵니다. 많이 본 분인데요. 네, 33년 동안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군림하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인데요. 이 장면은 이란 국영방송에서 10초 동안 방영됐습니다. 정부는 반정부 단체가 사이버 공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영방송에서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를 욕보이는 영상이 지금 나간 겁니다. 어느 단체가 왜 저런 일을 벌인 겁니까? 네, 현지 매체들은 이란 정권의 매우 적대적인 단체 무자헤딘 에알크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1979년 이란의 왕정을 무너뜨리는 이슬람 혁명에 참여하기도 한 단체인데요. 성직자 세력들이 이란 공화국을 세우면서 이 무자헤딘 에알크를 축출했다고 합니다. 혁명 이후의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무자비한 숙청을 많이 했는데 지배 세력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전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 이란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정세는 진짜 언제쯤 안정이 될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는 AI가 새소리를 구별해낸다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먼저 새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러 마리 새들이 동시에 지저귀고 있는데요. 보통 이럴 경우 어떤 종류의 새가 또 몇 마리의 새가 울고 있는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못하죠. 그런데 AI 기술을 통해 구별해낸다고 합니다. 구글의 생체 음향학팀이 새소리를 구분하고 분류하는 머신러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음성 파동으로 붉은 머리 솥새, 검은 눈방울새 등을 구별해내는데요. 이 기술은 앞으로 생태계를 파악하거나 나아가 소리로 지진을 예측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젖꽃 이름 뭐야? 그러면 찾아드는 앱도 참 유용하게 썼거든요. 이제는 새소리도 된다니까 참 기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2개 세계 기록, 이런 뭐 기네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 저글링을 하며 100m 거리를 16.29초에 통과합니다. 와. 사람이 던져주는 마시멜로우를 1분 안에 50개 넘게 받아먹기도 하는데요. 또 짐볼 위에 서서 검으로 날아오는 키위를 1분 동안 빠르게 두 동강 내기도 합니다. 이웃과 팀을 이뤄 포장지로 사람을 가장 빨리 포장하는 기록도 세웠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52주 동안 무려 기네스 신기록 52개를 세운 걸로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까지 모두 200개 이상의 기네스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기록 세우는 걸로 기록을 또 세운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저런 거에 도전하게 된 겁니까? 네, 기록의 사나이의 주인공은 미국 아이다호주에 사는 IT 회사 대표인 데이비드 러시라고 합니다. 과학과 기술, 공학과 수학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도전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첫째 주부터 매주 평균 1개씩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짐볼 위에서 일본 무사들이 쓰던 칼로
날아오는 키위를 1분 안에 최대한 많이 써는 거였다고 합니다.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겠습니다. 근데 기네스 기록 세우면은 뭘 받습니까? 네, 뭐 별도의 돈이나 이런 걸 받진 않고 아마 뭐 명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빅뉴스 김도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이번 주 연이어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지대지 전술 유도탄의 모습을 나란히 공개하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열 압력 탄일 경우 열과 압력, 폭풍 효과까지 있어서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북한이 이런 걸 섞어서 쏘면 우리는 뚫릴 수밖에 없겠죠.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들이 지난 25일과 어제 각각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지대지 전술유도탄의 시험 발사 장면을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무기 체계들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 결과는 당중앙위원회에 보고되었으며 높은 평가를 받아놨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쏘아 올린 순항미사일은 2시간 35분 17초를 비행해 1,800km 넘어 목표섬을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사된 순항미사일보다 비행거리 300km가 늘어났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전술유도탄 KN-23은 일직선 형태의 화염을 보인 뒤 목표섬에서 거대한 둥근 화염을 뿜어냈습니다. 열과 압력, 폭풍 효과로 지하벙커 등의 방어를 무력화하는 일명 열 압력탄 등 다양한 탄두 탑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례적으로 다른 날 발사하는 무기체계 두 종을 동시에 언론 보도를 했는데요. 낮은 고도로 섞어 쏘기를 할 경우에는 우리 탄두탄 방어망을 교란할 수 있어 요격이 상당히 까다롭게 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발사 현장엔 참관하지 않았지만 군수공장 현장 지도 모습을 공개하며 무력 증강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임금은 낮지만 일할 사람이 필요한 곳. 그런 자리를 이주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죠. 하지만 이들은 사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직장을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한 법이라고는 하지만 이들이 다쳐서 일을 못할 때는 어떡할까요? 코로나로 이주 노동자의 수가 줄고 있으니 현장은 현장대로 또 힘듭니다. 이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화성의 한 맨홀 공장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 노동자 A씨는 한 달째 일을 쉬고 있습니다. 40kg이 넘는 맨홀을 다루다 생긴 허리 통증 때문인데 직장을 옮기고 싶었지만 기약 없는 무급 휴무가 이어졌습니다. 허리 많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 이 일 하면은 안 돼요 말해서 그래도 의사 못 바꿔요. 이주 노동자에 적용되는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의 동의 없는 이직을 금지합니다. 임금체불, 산재 등은 예외지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말 그렇게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병원에서 이제 진단서, 소견서, 업무 적합 평가서까지 서주도 판단하기가 거의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 속에서도 17년 넘게 유지된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이주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이직을 막아 사업주는 저임금 저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때문입니다. 인천 연안부두의 꽃게잡이 여선들. 최근 외국인 선원 임금이 20% 정도 올랐고 작업장을 이탈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월급을 몇십만 원씩 더 준다고 하니까 딴 어선으로 이탈하고 배가 들어오면은 한 3일 쉬었다 출항을 하는데 숙소에 가면 없어요. 2년간 신규 입국 이주 노동자 수가 7분의 1로 급감한 영향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방역 관련 규제를 풀고 도입 규모도 늘렸지만 실제 입국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이하입니다. 이주 노동자 부족과 임금 인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통해서 이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경제나 없어서는 안 될 어떤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것. 이주 노동자의 저숙련 노동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실상 숙련 노동자가 된 이들에게는 이주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단위 민간주도 도시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조합원들 간의 마찰로 인해 정상 궤도에 이르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겠죠. 민간주도니까 그냥 놔두자는 식이면 안 되겠습니다. 포커스M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청 인근에 있는 용인 역삼지구 개발 예정 부지입니다. 민간주도 도시개발 사업으로 사업 면적만 69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96개 규모로 5,200세대가 넘습니다. 하지만 2009년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후 10여 년이 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사업자 선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가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특히 조합장이 일부 업체와 유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형사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용역사와 그런 금전적인 얘기 소문이 돌다가 이번에 조합장 땅에 가압류가 된 걸 보고 그 용역사와 어떤 대가나 아니면 어떤 그런 무성한 소문들에 대한 증거로 이제 조합원들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소송 계류 중인 사안을 제외한 공개 대상 정보는 내부 절차에 따라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체와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사인 간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는 채권 채무 관계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는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5,000세대가 넘는 경기도 고양의 이 아파트 단지는 조합 내부의 채권 채무 문제로 10년이 되도록 준공 신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가 안 나와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예요.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고 지금 이때까지 10년 세금 한 번도 못 내봤어. 입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보다 못한 고양시는 최근 팀을 꾸려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까스로 준공 절차에 들어간 청주 방서지구 역시 조합원 간 배임 공방 등 법정 다툼으로 공사 자체가 수년 동안 지체됐습니다. 이처럼 민간주도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은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용개발 방식을 혼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 재개발이나 공공에서 추진하는 정비 사업들을 통해서 민간이 하는 부분들을 공공이 인허가 과정이나 또는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이제 공기업들이 있지 이런 데하고 조인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검토를 하게 하고 장기간 사업 표류는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를 넘어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커스 M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코미디언이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2015년 방영된 드라마 국민의 종에서 부정부패를 비판하다 대통령이 되는 역할로 큰 인기를 얻었고 실제로 정계 입문해 2019년 진짜 대통령이 됐습니다. Дорогі народи, протягом свого життя я намагався робити все, щоб українці посміхались. Наступні 5 років я зроблю все, українці, щоб ви не плакали. Дякую.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우크라이나는 정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2만 7천여 명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를 완료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외치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2004년 오렌지 혁명으로 친러시아 권위주의 정권을 축출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방 국가 사이에서 오락가락 외교 정책을 펼쳐 불신을 샀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 상황을 무시한 채 친서방 국가의 모임인 나토 가입을 추진하다가 러시아의 반발을 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정부와 대통령 군 측근들을 자신의 옛 동료와 일가 친척들로 채워 측근 정체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죠. 오죽했으면 전직 우크라이나 하원 의장이
전문가가 없는 정부, 외교관이 없는 외교부, 장군이 없는 군 지휘부는 마치 한편의 코미디 호러 드라마 같다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대선 때부터 예고됐습니다. 젤렌스키는 대통령 선거운동 내내 인기몰이와 편가르기에 급급했고 무리한 대선 공약을 쏟아내 위험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부패한 기성 정치권의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몰표를 줬습니다.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고른다. 인기만 쫓았던 대통령을 뽑아 국가적 위기를 자초한 우크라이나의 코미디 같은 이 사례는 오는 3월 9일 선택을 앞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겁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코미디언 대통령의 배신이었습니다.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동탄까지 구간에 지하도로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경인선 지하화 등 모두 37개 고속도로 노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총 사업비가 무려 55조 원. 하지만 대선을 앞둔 민심 잡기용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박기영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수원 신갈 IC 지점. 본격적인 귀경길이 시작되기 전인 오후 시간임에도 벌써 도로가 차량으로 가득 차 속도가 줄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이 되면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지역에 지하도로 추가 건설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 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밑에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입체적 확장 방식. 경부고속도로 서울 양재에서 화성까지, 경인고속도로 전 구간, 외곽순환도로는 일부 구간에 이 같은 도로 건설이 추진됩니다. 명절에는 한 6시간씩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막히고 피곤하고 아무래도 뭐 차선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체되는 구간이 조금 원활해지는 거니까. 국토교통부는 또 지방권에도 동서방향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영월에서 삼척, 무주에서 성주 구간 등의 고속도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방향으로는 영동에서 진천 구간이, 접경지인 서울에서 연천과 포천에서 철원, 춘천에서 철원 등에도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확정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신설 19건 등 모두 37개 사업으로 총 55조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중점 사업을 우선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지만 대선이 불과 40여일 남은 상황이어서 지역 민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의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반대해 왔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 국제부 담당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석 기자,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는 입장을 굳힌 겁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강행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전 저녁 7시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직접 발표했는데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유네스코에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천서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내각회의에서 관련 부처 강요들의 서명을 받고서 유네스코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심사를 거쳐 내년 7월쯤 결정됩니다. 17세기 에도 시대부터 금광으로 유명했던 사도광산은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 중엔 전쟁 물자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인도 많게는 2,000명까지 강제노역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군함도로 알려진 하시마섬 탄광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당시 강제노역 사실을 설명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는데요. 이런 선례를 이유로 우리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반발하자 일본 정부는 올해 사도광산의 추천을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도 앞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한 우익 세력이 압박하면서 끝내 사도광산 추천을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방침을 굳히면서 한일 간 갈등 요소가 늘어난 셈인데요.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즉시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국제부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4년 전 평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우리나라 스노보드의 간판 이상호 선수가 베이징에선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금빛 질주를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는 이상호의 막바지 훈련, 전광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드에 몸을 맡긴 채 미끄러지듯 가파른 슬로프를 내려오는 스노보드 알파인 국가대표 선수들. 눈보라를 일으키며 닿을 듯 말 듯 기문을 통과하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스노보드 대표팀의 막바지 훈련이 한창인 가운데 고랭지 배추밭을 개량한 눈썰 매장에서 스노보드를 배워 배추구이로 불리는 이상호의 주행이 단연 돋보입니다. 이번 시즌 국제스키연맹 스노보드 종합 랭킹 1위에 오른 이상호는 대한체육회가 꼽는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후보입니다. 후회없이 준비했기 때문에요.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준비하는 만큼 설 선물로 메달 하나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노보드는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본선에서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종목입니다. 실수 하나 차이로 금운동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운도 따라줘야 된다 생각해서요.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cm 늘어난 189cm 보드로 바꾸고 스피드를 강화해서 올 시즌 한국 선수 최초로 월드컵 금메달을 목에 건 이상호. 다음 달 3일 출국 전까지 이곳에서 훈련하면서 한국 스키의 사상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키웁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바람결이 날카로워진 탓에 공기는 깨끗하지만 추위가 매섭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연일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양구는 영하 13도까지 수직 하강하면서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체감기온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영남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됐습니다. 한파가 겹치면서 실내 전열기 등의 사용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부지방 오늘 아침보다 1, 2도가량 더 낮아지며 영하 7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 광주는 5도, 부산은 8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한파 속에 원주는 아침에 영하 8도, 안동은 영하 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한파 속에 귀성길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은 정도가 되겠고요. 월요일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면서 수도권과 충남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설 당일에는 낮까지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귀성길 안전운전하셔서 건강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